KTX 강릉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원인은 신호 제어 시스템의 오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주요 사건, 사고 소식까지 최진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리포트 보신 것처럼 복구 작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내일쯤이면 정상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추정되고 있는 원인은 신호 제어 시스템 오류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깜짝 놀랐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도 정말 엄청나게 큰,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크죠. 네. 그와 같은 KTX 앞에 있던 기관차가 거의 기역자 꺾이듯 역따라 꺾이듯이 있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기 탔었으면 어떡할까. 특히 저는 변호사로서 지방 재판을 갈 때에 KTX나 SRT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 250km 내지 300km 이상 다니는 과정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인사사고가 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가까이 탔는 과정에서 경상자만 한 10여 명 된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최초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갑자기 그쪽 지역의 날씨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와 같은 선로 문제로 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본인들 코레일의 잘못은 없고 날씨로 인해서 날씨 탓을 했었었는데 오늘 지금 조금 더 조사를 했는 결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날씨 탓이 아니고 그쪽에 있는 신호 체계상의 어떤 회로 연결이 잘못돼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초기에는 면피하기에 급급했다가 이제 원인이 차근차근 밝혀지니까 결국 평소에 어떤 선로 관리상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2일 평창 올림픽을 조금 앞두고 개통해서 이제 1년 남짓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최초의 설계 자체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애초에 부실 공사를 했지 않았을까 지금 이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에서의 수건 사업이 바로 이 서울과 이 강릉 간의 KTX 사업 아니었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진비령 꼬불꼬불 넘어서 넘어가려고 하면은 뭐 2시간, 3시간, 4시간씩 걸렸는데 이걸 개통으로 해서 서울과 강릉이 1시간 40분 만에 개통됐었습니다. 그만큼 편의성은 됐습니다만 안전성이란 편의성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난 한 2-3달 전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지나가는 물체와 부딪혀 가지고 1시간 반 정도 KTX 열차가 조금 지연 운전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만 이 선로 자체의 문제로 해서 발생한 사고로는 이번이 첫 사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최초의 이번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북한에서 왔던 인사들이 이 강릉에 갈 때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을 들을 만큼 굉장히 좋았지만 좀 지나치게 좀 빨리 회선을 깔고 이 시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설계상의 결함이나 하자가 있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1주년을 맞는 그런 시점에서 이 선로 전체에 대한 철저한 어떤 보수와 수리 점검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말 더 큰 사건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최근 3주간 무려 10건의 철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레일 측에서 책임 회피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광주에 제가 재판 내려가면서 KTX, SRT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200km를 넘어서 300km 갈 때는 굉장히 빠르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혹시나 것이 사건이 생기면은 정말 우리 안전이 담보되지 않겠다는 그런 섬뜩한 느낌도 들 것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렇다 보니까 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지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4일 전이었죠. 대전에 있는 코레일 본사를 방문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있었던 서울역에 있어서 이 KTX와 중기간의 어떤 충돌 사고 또 한 두세 주 전에 있었던 부산발 서울역발 KTX가 늦어져가지고 원래는 한 서너 시간이면 3시간 남짓이면 오는데 그것이 거의 한 8시간 정도로 지연됐던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의 사건을 방지하도록 얘기했다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기억에 맴돌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한 4일 만에 굉장히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네. 코레일로서는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번은 정말 다행히 어떻게 보면은 그 사고는 컸지만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네. 굉장히 코레일로서는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건인데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강릉선뿐만 아니고 KTX 서울과 이 그 부산 간 그리고 또 이 서울과 광주 간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일반 그 디젤 차로 운행되고 있는 네. 다른 그 새마을호 내지는 이제 무궁화호 같은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이 시스템 체계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빨리 빠른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그렇습니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것. 빠른 것도 좋지만 네. 물론 뭐 36시간 내외에서 내일 새벽 2시까지 빨리 개통하는 거 좋습니다. 개통했는데 또 그런 사건이 나면 네.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것도 좋지만 국민들은 정말 확실한 안전이 담보된 그런 네. 고속 열차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네.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그렇습니다.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이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인데 말이죠. 이게 윤장현 전 시장이 처음에는 피해자였는데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네팔에서 귀국을 했는데 어떤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사기, 4억 5천만 원 사기의 피해자였다가 네. 네. 어느덧 그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서 오늘 새벽 4시 반쯤 이 그 네팔에서 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네네. 검찰 그 수사관들이 가서 이 그 휴대폰 자체를 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광주지방검찰에 출두하라라는 그 요청을 받았는데요. 그렇죠. 네.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4억 5천만 원을 사기를 당했는 건지 아니면은 작년 이맘때에 이제 올해 있었던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인천광역시장 공천과 관련해서 네. 이 그 어떤 청탁하는 취지에서 4억 5천만 원을 줬느냐와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네. 4억 5천만 원을 건넨 것뿐만 아니고 이 권양숙 여사를 이 사칭했는 네. 사람의 아들을 광주시 공기업에 취직을 시켰고 예. 딸을 사립학교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네네. 그래서 둘 다 취직시키는 과정에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장으로서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서의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사립학교에 대해서 그 딸을 취직시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에 정당한 취직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듯이 공직선거법 위반 네. 또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네. 나아가서 사립학교에 대한 이 그 업무 방해죄 업무방해. 이 세 가지의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혐의 설명해 주셨는데 이 윤 전 시장이 귀국을 하면서 소명할 것은 소명을 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설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예봉은 피해가기 아주 제일 큰 것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죄를 부인하면서도 일정 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도 공천은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광주 호남 지역의 어떤 시민 그 운동의 어떻게 보면 선구이자 또 앞으로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향후의 정치 활동이 장기간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4억 5천만 원 받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만약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거와 관련해서 돈을 준다고 하면은 내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거액을 송금하겠냐. 그렇게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고 네네. 반면에 어떻게 보면 광주광역시 시장으로 있으면서 네. 아래에 있는 기관에 내지는 그 사립학교에 취직을 알선했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내가 젊은 사람들의 어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라고 해서 네. 적어도 그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리고 나아가서 업무 방해 방해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큰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최대 쟁점이 송금한 거액 4억 5천만 원이 공천과 연관이 있는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법리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미 이제 그 돈을 받았는 한마디로 권양숙 여사를 사칭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했는 사람이 실제 어떤 그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돈을 줬는 이 네. 그 윤장현 그 전 시장이 책임을 질 수가 있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완전히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사기꾼적 성격, 한마디로 공천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사람한테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네네. 한다고 하면은 마치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 총을 쐈다고 했을 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사로 설령 줬다 하더라도 그 받는 사람이 공천과 관련해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네. 네. 과연 그 경우에 이른바 불능미수와 같은 취지로 해서 이 공직선거법이 법리적으로 성립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하나 있는 것이고 네. 나아가서 그런 법리적인 부분을 넘어서 이 그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와 같은 돈을 준 것은 이른바 인간 노무현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돈을 준 것이고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현금으로 보냄에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준 것이 아니고 계좌까지 흔적이 담긴다는 점에서는 네. 이것은 결코 선거와 관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검찰이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을 밝혀서 과연 재판에 넘길 수 있을지 네. 네. 이 부분이 그 법률가로 봤을 때는 앞으로 검찰이 법리적인 부분, 사실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탄탄하게 이론을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이 공천 연관성 잘 설명해 주셨는데 또 이 사기범 자녀의 취업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최측근에게 정규직 채용 여부까지도 타진을 했다.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이 사건 윤장현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들어왔습니다만 네.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공무원을 했던 측근 5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입건을 해서 네. 5명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마쳤다고 합니다. 그 네.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단순히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하는 사람의 아들을 취직시킨 것을 넘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지시를 내렸는데 실제 그와 같은 산하 단체에서 이거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그거를 실제로 이루지를 못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이미 취직했는 사실 자체 그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나아가서 1년 정도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압력 행사였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혐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된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다 됐고 네.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내지는 일부 참고인은 피의자로 해서 지금 사실상 입건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윤장현 전 시장이 가서 부인을 한다고 하면은 네. 관련된 사람과의 대질 조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여부에 대한 확실한 어떤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검찰이 또 어느 정도 앞으로 밝혀낼 것인가가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에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던 윤창호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동안 굉장히 많은 음주운전 사고들이 잇따랐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참 저도 이거 관련되는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네. 사실 윤창호법이란 게 만들어졌는 게 지금은 법 통과됐지만 그것이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뒤에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12월, 1월 달 연말 연시를 맞아서 특히 주말을 맞아가지고 음주를 하고 운전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강남에 있는 영동대교 북단 쪽에서 이제 음주운전하던 사람이 아침에 사고를 내서 사람이 한 사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음주와 관련해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인사사고가 여러 건 있었다라는 내용을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해서 이 법적인 기준을 처벌 기준을 높이는 것만 가지고는 네. 처벌이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음주운전을 적게 하는 데에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음주로 할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와 인식이 변경이 네. 돼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그것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떤 처벌을 형을 높인다 한다 하더라도 술 먹고 습관적으로 할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처벌된다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하면 되지 아니면 내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그걸로 해결하지 않은 그런 생각에서 아니한 생각으로 지금 있는데
그리고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네. 윤창호법이 이번에 통과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시행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없지 네. 않은데 이번 그 연말 연시에는 그와 같은 네. 윤창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라도 최대한 어떻게 보면 음주를 할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를 어떻게 부르거나 차를 놓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윤창법이 이제 적용이 앞으로 되면은 법원의 선고 수위가 좀 높아진다라든지 재범률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을 하면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기준을 점점 강화시켰는데 네. 지금까지 아직 오늘 이 시점 같은 경우에도 이 소주 2잔까지는 사실 해도 처벌이 안 됐는데 지금 네. 윤창호법과 관련해 가지고 0.05 정도에서 단속했다가 0.03으로 한번 쉽게 말하면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걸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나아가서 이제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삼진 아웃 제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걸리면은 구속된다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훨씬 더 낮아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말 연시를 맞아서 음주운전을 한다고 하지만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은 조금 더 자제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인데 그때 법이 높아진 때 가서 내가 그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다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네. 본인 스스로도 어떤 처벌된 것을 넘어서 사고 났을 경우에는 정말 피해자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네. 술을 사실 안 마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마신다고 하면은 대리운전 기사 쓴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